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입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1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갔습니다. 20일 동안 열리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일단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 없는 국감, 막무가내식 정치 공세가 없는 국감, 평화와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이번 국감에 대한 국민들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국민 앞에 나와 신출내기 장관들을 내세워 꼼수로 책임을 회피하려 해도 문재인 실정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그대로 말하고 아니 진술이나 표현 같은 네, 국감 전선이 참 많습니다. 민전 의원님. 네.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 국감에 임하는 야권의 입장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가 국정 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책 목표에 맞게 잘 수행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요. 야당 의원으로서는 뭐 기다린다기보다는 사실은 이걸 통해서 국민들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라서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여당보다는 야당 의원들뿐 아니라 보좌진들까지도 한 20일 밤 거의 새면서까지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간이기도 하고요. 또 국가 운영을 위해서도 청와대나 정부를 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까 좀 자극적인 발언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 그러니까 청와대 중심이겠죠. 청와대가 한 가지 큰 실수 내지는 야당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있는 정부 부처 장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바로 앞두고 새로운 장관으로, 그러니까 뭐 그게 신참이든 아니든 경륜이 많은 분이든 어쨌든 주무부처 장관을 한 달도 기간을 주지 않고 교체해서 국정감사에 임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감사를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고요. 왜냐하면 해당 부처 장관은 금방 와서 몰랐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의 정책에 대한 사실 책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그 업무를 파악하는 데만 해도 사실은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청문회 거쳐서 취임한 장관이 과연 얼마나 답변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앞으로의 정책 비전을 내세울 수 있겠는가라는 점에서 사실 청와대가 이번에는 타이밍상 좀 실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가장 관심을 둘 것이 경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청년 일자리, 청년 취업률이 사상 최악을 달리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질적인 부분에서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규모 면에서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있는 문제는 국가, 뭐 민간,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두 다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중고령층 일자리가 굉장히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이제 국민들께서 너무 다 전문가가 되셨을 텐데요. 이제 소득주도 성장 관련해서 우리 지금 경제가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 실질적으로 무엇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이냐, 어느 부분의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냐, 정책 목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프레임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이어질 것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교육부 장관 문제인데요. 아시겠지만 경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정책 부분에서 크게 이슈화되고 많은 부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 문제는 특정 계층 또는 특정 세대에 집중되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 장관 지금 인사청문회 파행 사태 그 이후에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나왔던 많은 문제점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변한 것이 없이 더 악화 일로를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전략을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역시 공격의 시간이 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주 길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처음 야당과 이제 격전을 치르는 국감인데
민주당의 전략은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민생, 경제, 평화, 개혁, 그러니까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 기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특히 야당에서 지금 이제 좀 허위 사실이나 아니면 가짜 뉴스를 많이 생산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은 하되 네. 지금 저희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2년 차 그다음에 국정감사를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국정감사이니만큼 맞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비판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그다음에 그러나 너무 좀 이렇게 과장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는 여당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생, 경제, 평화, 개혁 4가지 영역에 놓고 민생 현안과 포용 국가를 위한 그런 국정감사 기간으로 삼고요.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각종 현안과 정책을 위주로 해서 국정감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네, 아까 민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주당의 국감 슬로건이 민생 국감, 평화가 경제 이건데 사실 지적하신 대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한 입장 특별히 내용 어떻게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는 특히 보는 게 편의점 불공정 거래에 관련해가지고 구조 개혁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통신비 인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제도 개선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케어 등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게 지금 저희가 민생 현안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성장 주도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실제로 밑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야당은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거나 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적어도 이 이제 최저임금의 문제나 아니면 주 52시간을 제도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것이 적어도 사회적 약자, 그다음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소상공인의 문제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에게 또한 대책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대안을 많이 마련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평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한반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가 보다 진전이 이루어진다라면 그것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이 강화될 것이고요. 특히 세계에서 한반도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경제 효과를 보겠다라는 것도 한편으로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교 안보 분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 전 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이사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완화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 판문점 비준 다시 요청을 했는데 한국당이 비준 불가 입장 그대로 있고요. 바른미래당도 오늘 의원총회 열었는데 사실상 거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판문점 비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판문점 비준안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까지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요. 야당의 전반적인 이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판문점 비준 문제 관련해서는 선언 비준 문제 관련해서는요. 야당이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그다음 군사 합의서에 대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첫 번째 발걸음이라 내걷는 것을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관련되는 소요 예산이 있습니다. 얼추 봐서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한번 예산서를 제출을 해달라. 그럼 국회가 심의하고 이것이 우리가 1년 안에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5년이든 10년이든 중장기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 먼저 심의를 하겠다라는 국회 권리입니다. 사실 이제 국회가요. 법이 바뀌어서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는 아주 작은 법안을 하나를 낼 때도요. 그 법안이 통과돼서 집행됐을 때 필요한 예산, 소요 예산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까지 큰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한반도 전체의 운명이 걸렸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준 문제를 예산에 대한 동의도 없이 아니면 그 내용도 없이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는 문제고요. 이미 지난 기재위에서 유승민 위원이 관련 부처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담당 기관장이 말을 못했어요. 답변을 전혀 하지 못하고 얼버무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도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관련되는 필요한 문서, 서류, 그다음에 계획을 갖다가 제출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동의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심의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 말씀 더 붙이면 왜 꼭 비핵화를 먼저 봐야 하느냐. 이것을 한다면 북한이 거기에 상응해서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정적이었든 긍정적이었든 학습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학습 효과라는 부정적인 결과가 더 컸던 만큼 그렇다면 이제 돌다리라도 두들겨 건너는 심정으로 좀 더 굳이 급할 거 없으니까 차분히 한 단계 나아가자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게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의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현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의석 구도로 보면 바른미래당만 좀 협조를 해주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추계가 문제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제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자꾸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네. 적어도 바른미래당은 건전한 보수의 기치를 들었던 정당이고요. 특히 국민의당에 있던 분들이 이제 일부가 바른미래당에 갔고 지난번 이제 평양에 바른미래당이 함께하지 못했던 것은 좀 애석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노무현 재단에서 같이 갈 때도 함께 가서 평양을 보고 또 북측 관계자들을 만난다면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이 문제 제기하는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도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좀 자리를 만들어서 만나고 듣고 보면 좀 한반도 평화가 굉장히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텐데 그런 점은 아쉽고요. 네. 지금 소요되는 예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만들어져서 불가역적 상황을 만들어서 그런 소요되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또 머리를 맞댄다면 그것이 경제적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마치 정치인 몇몇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분단된 70년의 한을 풀어내는 것이고요. 이산가족을 명실상부하게 면회소를 만들어서 면회소를 만들어서 만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도로, 철도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류 협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방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말씀만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을 같이 방문했다면 그래서 그 북한 관계자들을 만났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방문했을 때도 국민적인 열망은 강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평화에 대한 열망은 강했고요. 그 당시에 국민들도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그런데 상황은 반복됐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정치권, 특히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해야 되고 국가 안보를 걱정해야 되는 당으로서는 당연히 한 스텝,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는 심정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바른미래당이냐 자한당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민주당도 같은 일들을 도돌이표로 지금 계속 반복해서 있는 것들을 이제 그 고리를 끊고 민주당도 정말 합리적인 평화 세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한다면 그리고 국민들께 안심을 시키고자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예산서 작성하시고 관련돼서 비핵화 조치, 북한과 정상회담 할 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국민들이나 야권도 더 이상은 말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국감에 누가 증인으로 나오냐 이것도 지금 관심거리인데 증인 명단을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금 뭐 손동열 감독, 백종원 씨, 김영란 전 대법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준 의원님 이분들 왜 부르는 겁니까 지금? 손동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아시안 게임 때 나왔던 이제 주선수들 병역 문제나 아니면 주전 선발 문제 때문에 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손동열 감독이 왜 인정하지 않냐, 사과하지 않느냐라는 예가 먼저 나오는데 사실 손동열 감독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본인의 권위와 그 감독으로서의 역할,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져야 되는 상황이라 쉽게 인정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백종원 씨는 왜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 소상공인 관련해서 백종원 씨가 지금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살리기, 그쵸? 대학 골목 뒤에 있는 지금 예, 아이디어는 좋으나 경영 능력이나 다양한 이제 다른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고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이제 그렇죠. 근데 글쎄 과연 소상공인들을 직접 불러도 되는데 굳이 백종원 씨가 나오는 거는 왜 그런지 저는 납득은 잘 안 되고요. 네. 김일환 전 대법관은 보니까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 자격으로 이번에 나오게 됐네요. 그런데 이번에 국감 때면은 보통 이제 재벌 청소 누가 나오느냐 이게 기업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뭐 로비도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좀 빼달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번에 보니까 재벌 총수들 이름은 없어요. 왜 없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재벌 총수 중에 문제됐던 분들 일부는 감옥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판 중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괜히 불러서 뭐 오랫동안 기다리게 한다거나 또는 뭐 망신 주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적 여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현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재벌 총수들 부르는 것이 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제외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감이 오늘 시작인데 하루하루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와우 장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